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로마가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는 과정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죠. 단순히 로마가 외형적인 이 영토 확장에 그친 것이 아니고 로마가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는 과정에 있어서 바로 귀족들이 독점하고 있었던 정치적 발언권을 평민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하고, 정확히 말하면 평민들이 얻어가기 시작하고, 또 이때 평민들이 과거의 로마는 귀족들만의 나라였는데 나도 정치적 발언권을 얻어가면서 이제 로마는 귀족들만의 나라가 아니고 나의 나라이기도 해. 바로 이 로마에 대한 애국심, 자부심이 생기게 되고, 이 애국심과 자부심이 생긴 평민들이 로마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바칠 정도로 전쟁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그 결과 로마가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할 수 있었고, 이 로마가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지중해 패권을 장악하려고 합니다. 로마가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는 즈음에 지중해 남쪽에 있었던 북아프리카에 바로 카르타고라고 하는 로마와 같은 강성한 국가가 있었어요. 바로 이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와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한 로마가 지중해 패권을 두고 한바탕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 전쟁이 포에니 전쟁이에요. 포에니 전쟁. 자, 이 포에니 전쟁은 언제 일어났냐면 기원전 264년부터 146년까지 이루어진 전쟁이에요. 거의 한 80년가량 전쟁이 벌어졌지만 크게 3차례 정도 싸워요.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한 로마와 북아프리카의 강자 카르타고가 지중해 패권을 두고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로마는 카르타고에 의해서 이 로마의 수도가 함락될 정도로 큰 위기를 맞지만 이 위기를 극복하고 결국에는 북아프리카의 강자 카르타고를 이겨내고 지중해 패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또 우리 교과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카르타고와 포에니 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헬레니즘 시대를 개창한 알렉산드로스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세 왕조로 분열이 되었다고 했죠. 그 중에 마케도니아와 또 전쟁을 벌이게 돼요. 로마가 북아프리카 카르타고와 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마케도니아 왕조와도 또 전쟁을 벌이게 돼요. 그러니까 두 명의 적과 같이 싸우게 된 거죠. 그 결과 로마가 마케도니아 왕조와의 전쟁도 승리로 이끌게 되고 카르타고와의 전쟁도 승리를 가져오게 되면서 이 포에니 전쟁 이후에 로마가 전 지중해 패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이제 로마가 제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외형적인 모습을 이제 완전 갖추었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일단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로마로 막대한 부가 쏟아져 들어온다는 말이겠죠. 근데 로마로 쏟아져 들어온 이 막대한 부가 귀족들과 평민들에게 골고루 분배가 되었느냐? 그렇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얻어지게 된 이 막대한 부를 귀족과 평민이 고르게 분배받을 수 있었다면 로마는 더욱더 발전할 수 있었겠지만 귀족 중심으로 이 모든 부가 쏟아져 들어가게 돼요. 로마가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얻어지게 되는 부를 귀족들이 독점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이 귀족들이 전쟁의 과정을 통해서 피정복민들을 노예로 삼아요. 그래서 이 노예를 기반으로 귀족들이 대규모 농장을 운영하게 되는데, 이 노예를 기반으로 한 대규모 농장을 뭐라 그러냐면 라틴푼디움이라고 해요. 라티푼디움이라고 해요. 노예를 기반으로 한 귀족들의 대농장을 라티푼디움이라고 하고, 이 라티푼디움이라고 하는 대농장을 이용해서 로마의 경제를 또 장악하게 돼요. 로마의 경제를 장악하게 돼요. 그 과정에서 로마에 대한 애국심, 자부심 하나만으로 목숨을 바쳐가면서 싸웠던 로마의 평민들이 몰락하게 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무슨 전쟁 이후에? 포에니 전쟁 이후에. 그로 인해서 귀족들은 전쟁의 부를 전부 다 독점하게 되면서 더욱더 부자가 되고,
로마를 위해서 애국심 하나만으로 싸웠던 로마의 평민들은 거의 다 몰락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부자는 더욱더 부자가 되고, 네, 계속할게요. 포에니 전쟁 이후에 귀족들은 더욱더 부자가 되고, 일반적인 평민들, 자영농이라고 하는데, 이 자영농들이 대거 몰락하게 되는 로마 사회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아주 극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포에니 전쟁 이후에 빈부격차가 아주 극심해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외형상으로는 로마가 상당히 거대해졌지만 그 내부에서는 좀 썩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내부적으로 썩어가고 있던 로마 사회를 개혁하고자 하는 개혁가가 등장해요. 그 개혁가가 누구냐면 그라쿠스 형제라는 거예요. 그라쿠스 형제. 형과 동생이 있었다는 거죠. 정확히는 티베리우스 그라쿠스 그리고 가이우스 그라쿠스라고 하는 형제가 로마 정치에 입성하게 되고, 이 형제에 의해서 로마의 빈부격차 문제를 해소시키기 위한 개혁안이 제시되게 돼요. 개혁안. 정확히는 티베리우스 그라쿠스가 형인데, 이 사람이 먼저 로마의 자영농들, 로마의 평민들의 삶을 개선시켜주기 위한 농지법이라는 개혁안을 제시하게 되고, 그 뒤를 이어서 가이우스 그라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곡물법이라고 하는 개혁안을 제시하게 돼요. 그런데 이 개혁안이 전부 다 실패하게 됩니다. 이 귀족들의 반대로 인해서 실패하게 돼요. 이때 그라쿠스 형제가 이 개혁안을 제시하면서 로마 정치 내에서 했던 연설이 상당히 유명해요. 그라쿠스 형제가 로마의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개혁안을 제시하면서 했던 연설의 내용을 보면 이 당시 로마 사회의 빈부격차가 얼마나 심한지 알 수가 있어요. 그 내용을 제가 우리 교과서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교과서는 109페이지에 있습니다. 109페이지. 109페이지 왼쪽 아래 부분에 그라쿠스 형제가 로마의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개혁안을 제시했고, 이때 한 연설이 얼마나 이 로마 사회가 썩었는지, 피폐해졌는지를 가늠할 수 있게 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왼쪽 아래에 있습니다. 109페이지. 이탈리아를 위해 싸우고 죽은 사람들은 공기와 햇빛을 향유할 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집도 없고 가정도 없이 처자식과 함께 떠돌아다닙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부와 사치를 위해서 싸우다 죽지만 자기 소유라 할 단 한 조각의 땅도 없습니다. 여기서 참 어찌 보면 뼈를 때리는 말이 뭐냐면, 이탈리아를 위해 싸우고 죽은 사람들, 로마의 일반 평민들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공기와 햇빛을 향유할 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대요. 가진 거라고 뭐밖에 없다? 공기와 햇빛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공기와 햇빛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없죠. 근데 그 위에는 가진 게 없다는 거예요. 로마가 포에니 전쟁으로 인해서 외형상으로 엄청나게 커졌지만 로마의 근간이었던 일반 평민들은 거의 대다수가 몰락했다는 거죠. 이 로마가 전쟁을 통해서 얻어지는 부를 평민들에게 고르게 나눠줬어야 됐지만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귀족들이 독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라쿠스 형제가 나름의 개혁을 내놨지만 이것 또한 실패하게 돼요. 이런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안이 실패하게 됨으로 인해서 로마의 평민들이 로마를 바라보는 사고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로마가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는 과정은 로마의 평민들이 참정권을 얻어가면서 로마에 대한 애국심을 가지고 로마를 위한 전쟁에 목숨을 바쳐 싸워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고 포에니 전쟁을 승리하고 지중해 패권을 장악할 수 있었죠. 하지만 돌아온 건 뭐밖에 없어요? 햇빛과 공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진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사실상 로마를 위해서 싸웠지만 로마를 위해서 싸워서 얻어지는 부를 누가 독점해요? 저 귀족 새끼들이 다 가져간 거예요. 그러면 로마의 평민들, 이제 더 이상 로마에 대한 애국심, 로마를 위해서 목숨을 갖다 바칠 만한 자부심, 그딴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로마의 일반 평민들이 로마에 대한 애국심이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로마의 평민들이 먹고 살려고,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려고 과거에는 로마를 위해서 싸웠지만 이제는 누구를 위해 싸웠냐면 특정 장군이나 특정 인물에게 충성하고 그 특정 인물과 장군에게 충성함으로 인해서 그 특정 장군으로부터 나의 생활을 영위할 만한 대가를 받게 돼요. 과거에는 로마에 대한 애국심으로 싸웠지만 이제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로마를 위해서 충성하면 얻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 차라리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특정 장군에게 충성을 하면 저 장군님이 나에게 생활을 유지할 만한 땅을 주고 있네? 그러면 나는 로마를 위해서 충성하지 않고 저 특정 장군을 향해서 충성을 다하면 되겠군. 이런 풍조가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 로마의 평민들이 로마를 위해서 싸우지 않고 어떤 특정 장군을 위해서 전쟁을 수행하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어. 그럼 나 저 장군의 밑에 부하가 될 거야. 나는 이 장군의 부하가 될 거야. 이런 풍조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풍조를 이용해서 당연히 어떤 특정 장군이 세력을 형성할 수 있겠죠. 이 특정 장군들이 바로 로마 정치에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특정 장군과 군인들을 뭐라 부르냐면 군인 정치가라고 해요. 군인 정치가가 등장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로마 사회가 좀 안 좋은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런 군인 정치가들이 자신들의 부하, 자신의 군대의 세력에 기반해서 로마 정치 사회에서 입김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로마의 공화정, 로마의 정치 체제가 약간 위기가 올 수밖에 없겠죠. 어찌 보면 합리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가장 합리적인 결정을 도출하는 로마의 공화정이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어찌 보면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는 어떤 특정 장군이 군인 정치가로서 로마 정치에 개입하게 되고 이 입김이 센 군인 정치가에 의해서 로마 사회가 좌지우지 된다는 거예요. 상당히 안 좋은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여러 군인 정치가가 등장하고 또 서로의 세력을 과시하는 과정에서 대립하게 되고 그 대립하는 과정에서 점점점 군인 정치가가 한 사람 중심으로 로마의 모든 권력이 모이게 되는 과정이 보일 수밖에 없겠죠. 그 첫 번째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 그 유명한 카이사르라는 사람이에요. 카이사르. 이 카이사르 이 사람도 군인 정치가예요. 하지만 여러 군인 정치가가 있었고 이들이 분열 대립하고 싸우는 과정에서 한 명의 군인 정치가로 권력이 모이게 되겠죠. 그 첫 번째 인물이 바로 이 카이사르라는 사람입니다. 카이사르. 이 카이사르도 방금 이야기했듯이 여러 군인 정치가 중에 한 명이었고 이 카이사르에 의해서 로마의 삼두 정치라는 정치 형태가 보이기 시작해요. 삼두라는 것은 뭐냐면 두자가 머리 두자예요. 세 명의 우두머리가 로마 정치를 운영하자라고 해서 이 당시 카이사르, 폼페이우스, 크라수스라고 하는 세 명의 군인 정치가가 로마를 운영하고 있다가 카이사르가 폼페이우스, 크라수스를 제끼고 로마의 정점에 서게 돼요. 마치 동양의 누구처럼? 바로 황제처럼. 그래서 로마의 역사를 연구하는 역사가들이 로마의 사실상 첫 번째 황제를 누구라고 부르냐면 이 바로 이 카이사르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의 사실상의 외형은, 겉의 모습은 공화정의 모습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카이사르라고 하는 황제를 중심으로 1인을 중심으로 로마 정치가 운영이 되는 그런 형태로 로마 사회가 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카이사르 본인도 황제처럼 군림하고 로마를 운영하려고 하던 찰나에 자신의 부하에게 암살을 당하게 돼요. 브루투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이때 카이사르가 브루투스를 상당히 신임하고 있었다고 했는데 카이사르가 자신이 신임하고 있었던 브루투스에게 죽임을 당하면서 브루투스 너 맞아 라고 하는 우리 극본의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이렇게 카이사르가 로마의 황제처럼 군림할 뻔했지만
결국에는 그 기반만 마련해 놓고 자신의 부하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또 잠시 로마가 혼란해지게 되고 요 삼두 정치 자, 종치는 거 이해해 주세요. 이 카이사르가 황제 정치의 기반을 마련해 놓고 죽어버리고 그 이후에 다시 군인 정치가들이 또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카이사르도 한때 삼두 정치의 행태를 통해서 로마를 운영했던 것처럼 제2차 삼두 정치의 모습이 보이고 카이사르가 자신의 정적을 하나둘씩 끼고 1인 중심의 권력을 독점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런 모습을 좀 뭐랄까 재현한 사람이 등장해요. 바로 이제 카이사르의 조카격에 해당되는 카이사르와 나름 먼 친척이에요. 카이사르의 조카격에 해당되는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이때 옥타비아누스와 나름 대결을 했던 사람이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둘이 로마를 양분하고 둘이 대결을 벌이기 시작해요. 대결을 벌이고 결국에 이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를 기원전 31년 악티움 해전 이 악티움 해전이라고 하는 이 전쟁을 통해서 안토니우스를 제거하고 과거의 카이사르처럼 1인 집권 체제를 완성하게 됩니다. 이 옥타비아누스가. 그리고 이 옥타비아누스가 로마 정치의 핵심이었던 원로원도 장악하게 되고 이 원로원도 더 이상 로마는 공화정 체제로 운영이 될 것 같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이 옥타비아누스 중심으로 정치를 운영하게끔 원로원도 이 옥타비아누스 밑으로 기어들어가게 돼요. 참 어렵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원로원이 로마 공화정의 핵심이었던 원로원이 이 옥타비아누스에게 새로운 칭호를 부여하게 됩니다. 새로운 칭호가 뭐냐면 바로 아우구스투스. 그리고 또 프린캡스라고 하는 칭호를 이 옥타비아누스에게 원로원이 주게 되는 겁니다. 이 아우구스투스는 무슨 뜻이냐면 존엄한 자, 그리고 프린캡스는 제1시민 뭐 이런 칭호예요. 그래서 이 원로원을 중심으로 한 로마의 공화정이 거의 끝나게 되고 옥타비아누스 혹은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부여받은 이 한 사람을 중심으로 로마가 운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가 아우구스투스 칭호를 칭하는 그 시점부터 로마 정치체제를 제정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정. 근데 이 옥타비아누스 이 시대 때는 뭐 스스로를 황제라고 부른 적은 없다고 해요. 그래서 황제처럼 군림할 뿐이지. 그래서 역사가들이 이 평가했을 때 요 시기부터를 로마의 제정의 역사의 시작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로마 공화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자, 그러면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에 의해서 시작된 로마 제정의 역사를 잠시 영상 끊었다가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옥타비아누스가 아우구스투스 칭호를 부여받고 이때부터 로마는 공화정의 역사가 아니고 제정의 역사라고 이제 말하는 시대가 이제 도래하게 된 겁니다. 자, 아우구스투스에 의해서 로마가 좀 발전을 하게 되었고 또 나름 안정이 돼요. 과거에는 군인 정치가들이 난립하고 정치가 상당히 불안정하다 보니까 이 로마의 평민들도 로마를 위해서 싸우기보다는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싸우게 되고 로마에 대한 애국심도 많이 사라지게 되었고 또 그러한 이유의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전쟁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 부를 이 귀족들이 독점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런 상당히 이 혼란한 부분을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가 어느 정도 해결을 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전쟁을 통해서 얻어지는 부를 로마의 평민들에게 적절하게 나눠주게 됐고, 귀족들이 독점하고 있던 이 경제적 부도 어느 정도 해소시키게 돼요. 그리고 철저하게 자신을 중심으로 로마 사회를 좀 안정화시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우구스투스가 죽고 난 이후에 로마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5명의 황제가 연달아 나오기 시작해요. 연달아. 참 운이 좋은 거죠. 그 시대를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오현제 시대라고 불러요. 오현제 시대. 아우구스투스를 이어서 연달아서 현명한 5명의 황제가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그 시절을 오현제 시대라고 해요. 5명의 현명한 황제가 등장한 시대. 그래서 로마의 전성기가 제가 이제 처음에 설명할 때 설명을 안 드렸는데 요 노란 선이 로마가 발전하는 그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의 전성기의 정점에 해당되는 시점이 바로 이 오현제 시대의 끝자락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의 최고 전성기를 바로 무엇라 부르냐면 영어로 썼는데 영어라고 하긴 그렇죠. 그죠? 라틴어라고 이야기 될지 모르겠지만 오현제 시대의 끝자락이 바로 이 로마 전성기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를 뭐라 부르냐면 팍스 로마나라 불러요. 팍스 로마나. 팍스 로마나가 무슨 뜻이냐면 로마의 평화라는 뜻이에요. 우리 피스 오브 로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아우구스투스에 이어서 5명의 현명한 황제가 등장하게 되고 그 정점이 바로 팍스 로마나라고 부르던 시절이에요. 이렇게 로마가 전 지중해, 어찌 보면 전 유럽을 장악하고 좀 안정되고 평화로운 시기가 지속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오현제의 마지막 황제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는데 이때 5명의 현명한 황제가 운영될 수 있었던 이유는 동양의 황제 세습제와는 좀 다른 형식으로 황제 자리가 계승되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뭔 소리냐면 우리 아시아 중심으로, 중국 중심으로 황제 자리의 계승을 이해한다고 친다면 아버지 죽으면 그 아들이 이어받죠. 그 아들이 죽으면 손자가 이어받고. 그런데 이 당시 로마는 황제 자리를 그렇게 이어받지 않았어요. 아우구스투스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오현제 시대 때는 자신의 자리를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자신의 아들에게 넘겨주는 것이 아니고 현명한 황제가 될 만한 사람을 양자로 정한 다음에 그 사람에게 황위를 넘겨준 거예요. 현명한 황제 자리를 운영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갖춘 사람을 내 양자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황제 자리를 넘겨준 거예요. 그러니 이 시대를 5명의 이 현명한 황제가 이어질 수 있었겠죠. 그죠? 그런데 이 오현제의 마지막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본인은 상당히 현명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자신의 아들에게 이 황제 자리를 넘겨줘요. 현명한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혈육인 아들에게 넘겨줘요. 그 아들이 코모두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코모두스가 우리 지금 흐름상 이야기해보면 훌륭한 사람이겠어요? 아니면 부족한 능력의 소유자겠어요? 부족한 능력의 소유자겠죠? 이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능력이 부족한 자신의 아들 코모두스에게 황위를 넘겨주고 이 코모두스에 의해서 로마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코모두스라는 이 황제는 이 당시 활약했던 군인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 코모두스를 죽였던 군인이 스스로 로마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돼요. 이때부터 이제 로마 정치가 또 불안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코모두스를 죽이고 로마 황제 자리에 올랐던 그 군인 황제는 또 다른 군인 황제에게 또 그 군인 황제는 또 다른 군인 황제에게 또 그 군인 황제는 또 다른 군인에게 황제 자리를 빼앗기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군인들이 황제를 죽이고 자기가 황제가 되고 또 자기도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하고 또 다른 군인 황제가 등장하는 이런 시대가 도래하게 돼요. 그 시대를 무슨 시대라 부르냐면 군인 황제 시대라 불러요. 그 시대를 군인 황제 시대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군인 황제의 평균 재위 기간이 채 5년, 10년을 넘지 못한다고 해요. 상당히 극심한 로마 정치 사회의 불안정을 엿볼 수 있는 시기죠. 이때부터 로마가 이제 좀 몰락하기 시작해요. 또 로마가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끊임없는 정복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로마가 부유해지고 강성해질 수 있었는데 이때쯤이면 로마의 정복 전쟁도 끝나게 돼요. 끝나게 되고 그리고 로마 북쪽에서 로마화되지 않은 게르만족이라고 일컫는 로마 북쪽에서 로마화되지 않은 게르만족이라고 일컫는 이 게르만족들이 로마로 침략을 하게 되는 시기가 요때쯤 돌아가게 돼요. 이걸 로마가 막아내지 못하게 돼요. 로마가 막아내지 못하게 되고 그 전까지는 정복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끊임없이 발전했다면 이 군인왕제 시대 이후부터는 내부적으로는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외부적으로는 로마 북쪽에 있었던 게르만족의 이동에 시달리는 시대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그래프가 아래로 내려가듯이 로마가 몰락하고 멸망에 이르는 단계로 차츰차츰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 로마가 몰락해가는 과정에서 나름 쓰러져 가고 있는 로마를 좀 나름 심폐소생술을 통해 가지고 살려보려고 했던 황제가 2명 있어요. 2명. 그 2명의 황제를 한번 언급해 보도록 할게요. 그 2명의 황제가 누가 있냐면 먼저 디오클레티아누스. 디오클레티아누스라고 하는 쓰러져 가고 있는 로마를 나름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살려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이 내부적으로 불안하고 외침에 시달리고 있는 이 로마를 나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또 이때 이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즉위하기 전 시기까지 군인들이 서로의 세를 이용해 가지고 황제를 죽이고 지가 황제되고 또 지도 죽인당하고 아주 이런 복잡한 시절이었잖아요. 그래서 황제 자리가 비어있을 때가 상당히 많았어요. 황제 자리가 비어있다면 당연히 로마 정치는 불안정해지고 로마 정치가 불안정해지면 로마 사회도 전체적으로 불안정해지겠죠. 그래서 이 디오클레티아누스가 나름의 해결책으로 제시한 게 뭐냐면 황제를 2명 두는 거예요. 황제 2명. 황제를 2명.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로마를 반으로 잘라서 동로마와 서로마 지역으로 나누는 거예요. 동로마와 서로마 지역으로 나눠서 한쪽 지역에 황제를 1명씩 뽑는 거예요. 그럼 2명의 황제가 있죠. 그죠? 근데 2명의 황제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 동로마 지역을 이끌었던 황제 1명, 서로마 지역을 이끌었던 황제 1명, 그리고 그 황제가 죽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부황제를 또 1명 뒀어요. 부황제. 어찌 보면 우리 미국에 정통령이 있고 그 밑에 부통령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로마를 2등분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황제 1명씩 세웠죠. 그 황제가 무슨 일이 있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부황제를 또 세운 거예요. 그럼 황제라고 불리는 사람이 총 몇 명 있는 거예요? 4명이 있는 거죠. 그죠? 4명이 있는 거죠. 이렇게 나름의 로마를 분할 통치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름 로마를 분할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에 이 디오클레티아누스가 로마를 양분해서 분할 통치하게 되는 것이 계기가 돼서 이 로마가 나중에 동로마와 서로마로 쪼개지게 되고 그중 서로마는 게르만족의 이동의 공격에 게르만족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고 이 시기에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동로마는 그 명맥을 계속 이어가게 됩니다. 나중에 비잔티움 제국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이어가게 됩니다. 그 얘기는 잠시 접어두고 자, 쓰러져 가고 있는 로마를 나름 심폐소생술했던 황제가 디오클레티아누스라고 했죠. 또 하나의 황제가 또 있어요. 또 하나의 황제가 누가 있냐면 우리 이건 노란색으로 써볼게요. 또 하나 황제가 누가 있냐면 콘스탄티누스.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또 있습니다. 자, 이 콘스탄티누스는 중요한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먼저 콘스탄티노폴리스라고 하는 이 새로운 수도를 만들게 돼요. 원래 로마의 수도는 로마였죠. 하지만 이 콘스탄티노폴리스라고 하는 새로운 곳으로 로마를 옮기게 됩니다. 이 콘스탄티노폴리스가 바로 어디냐면 과거 그리스 시대 때는 비잔티움이라 불렀어요. 비잔티움이라 불렀고 그리고 현재는 우리 터키죠. 터키의 수도가 이스탄불이에요. 이스탄불의 옛 명칭이
콘스탄티노폴리스고, 이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옛 명칭, 그리스시의 옛 명칭이 비잔티움이에요. 그래서 방금 선생님이 동로마와 서로마로 쪼개졌다고 했죠, 로마가. 이때 동로마 제국의 이름이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옛 이름인 비잔티움의 이름을 따서 비잔틴 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콘스탄티누스가 자신의 이름을 따서 비잔티움을 콘스탄티노폴리스라고 이름을 바꾸고 그쪽으로 수도를 옮겼다는 거예요. 로마의 중심지를 그쪽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콘스탄티누스가 중요한 일이 뭐가 있냐면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밀라노는 이탈리아의 지명이고 지역 이름이고 이 지역에서 칙이 황제 칙자예요. 황제의 명령이라고 해서 이 당시 로마 민중사회에 퍼지고 있었던 크리스트교를 국가의 공식 종교라고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크리스트교만 믿어 이건 아니고 과거에는 이제 크리스트교가 로마 정부에 의해서 박해를 받았어요. 왜 박해를 받았냐면 이제 크리스트교에게도 우리 다음 시간대에 자세히 이야기해 볼 텐데 이 크리스트교는 유대교라는 그 종교에서 나온 종교이고 또 이 유대교를 전 세계로 나름 확장시킨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에요. 이 예수라는 사람이 크리스트교를 만들고 로마 사회에 확산시키기 시작했는데 크리스트교에서 나름 짱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죠. 그리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은 존재하고 있지 않죠. 그야말로 유일신이에요. 유일신. 한 명의 신밖에 없죠. 근데 로마는 그리스처럼 다신교, 여러 신이 있었고 로마의 나름 종교는 황제를 숭배하는 종교였어요. 근데 이 예수의 크리스토교에서는 황제 숭배를 금지했고 그 다음에 로마의 다신교가 아닌 유일신을 믿으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로마 정부는 크리스토교를 박해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크리스토교를 믿고 있는 로마 시민들이 점차 늘어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포용하기 위해서 로마 사회 전체에 확산되고 있었던 크리스토교를 공식적인 종교로 인정하는 칙령을 내리는 황제가 이 콘스탄티누스입니다. 결국에 이제 로마 사회가 멸망을 하고 그 이후에 이 유럽 사회를 중세 유럽 사회라고도 하는데 그 중세 유럽 사회를 나름의 정신적으로 통일했던 종교가 크리스트교고 현재 유럽인들이 대다수 믿고 있는 종교도 크리스트교죠. 그 크리스트교 얘기는 우리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어쨌든 크리스트교, 로마 민중에 널리 퍼져 있던 이 크리스트교를 나름 국가가 인증을 해주게 돼요. 그 황제가 바로 누구다? 바로 콘스탄티누스다. 이렇게 죽어가고 있던, 몰락해가고 있던 로마 사회를 나름 심폐소생술시키려고 했던 황제가 디오클레티아누스와 콘스탄티누스예요. 하지만 로마의 이제 몰락은 이렇게 막을 수가 없었나 봐요. 이 376년부터 기원 후 375년부터 시작된 게르만족, 롬화되지 않은 로마 북쪽에 있던 게르만족의 이동이 이 375년부터 시작됐고 이 게르만족의 이동을 막아내지 못하고 결국 로마가 상당히 큰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디오클레티아누스, 콘스탄티누스가 어찌어찌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이게 잘 안 돼요. 그 이후에 게르만족의 이동이 더욱더 심해져요. 더욱더 심해지고 정확히는 콘스탄티누스 이후에 게르만족의 이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게르만족의 이동을 막아내지 못하고 로마가 동서로마로 분열되게 되고 그 중에 서로마가 결국에 476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로마가 둘로 쪼개지고 서로마는 아예 멸망하게 되고 서로마 지역에서는 무정부 상태가 돼요. 반면에 동로마에서는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옛 이름인 비잔티움의 이름을 따서 비잔티움 제국이라고 나름 1000년간 더 지속이 되게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 로마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 로마는 공화정과 제정으로 이렇게 둘로 구분해서 공부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까지 안녕.